1997년 뉴욕의 차가운 가을밤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은행 문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죠. 미 연방정부조차 손을 놓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의 저택 서재로 월스트리트의 거물 은행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를 구할 자금 지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밤이 새도록 이어진 침묵의 대결 끝에 은행장들은 결국 굴복했고 미국 경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민간인이 국가를 구한 이 전설적인 사건의 주인공, 바로 현대금융의 아버지 존 피어폰트 모건입니다.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예요. 유튜브 콘텐츠를 연구하며 제가 확신한 건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차트나 지표를 먼저 보잖아요. 하지만 JP 모건은 평생 단 한 번도 차트를 보고 돈을 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의 성품뿐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신용이 어떻게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가 구축한 신뢰의 요새가 오늘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는지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자산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부의 근본인 영향력을 설계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JP 모건의 부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건하우스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을 알아야 해요. 모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수성가 흙수저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부유한 금융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죠. 하지만 그의 부친인 주니어스 모건은 아들에게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모건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르쳤거든요. 돈은 잃어도 되지만 가문의 명예를 잃는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모건 가문의 제2원칙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모건이 물려받은 자본으로 아주 쉽게 시장을 장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당시 미국 금융시장은 사기와 투기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거든요. 유럽의 거물들은 미국 투자를 사기극이라며 꺼려했습니다. 이때 모건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섰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딜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준 거죠. 그가 판 것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훗날 모건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의원이 그를 몰아붙이며 물었죠. 모건 씨, 결국 당신은 담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본이 곧 신뢰 아닌가요? 그러자 모건은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성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산더미 같은 담보가 있어도 전 세계의 금괴를 다 가져와도 나는 단돈 1센트도 빌려주지 않을 것이요. 의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왜냐고 묻자 모건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성품은 살 수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금융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거래하는 것이니까요. 이 짧은 대화는 당시 월스트리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떻게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지 보여준 최고의 증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 모건하우스의 철학에서 배워야 할 실전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이나 투자 시장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은 연봉 상승률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이 되거든요. 아주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습관이 모건식 신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모건은 남들이 투기로 돈을 벌 때 망가진 기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우량주로 바꿨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본질이 튼튼한 자산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죠. 세 번째 단계는 내 인맥의 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신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핵심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모건은 단순히 사람만 좋으면 돈을 빌려줬던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아는가라는 세 가지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거든요. 신용은 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그의 믿음이 결국 미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금융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건은 이 강력한 신용을 바탕으로 당시 가장 혼란스러웠던 산업인 철도 전쟁에 뛰어듭니다. 과잉 경쟁으로 모두가 망해가던 철도 시장을 그는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일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시도한 모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마법은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이제 JP 모건이 그 강력한 신용을 무기로 어떻게 무너져가던 미국의 실핏줄, 철도 산업을 장악했는지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19세기 말 미국의 철도 산업은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너도 나도 철도를 깔겠다고 덤벼들었고 노선은 중구난방으로 겹쳤죠. 손님을 뺏기 위해 운임을 미친 듯이 깎아내리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모든 철도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때 모건이 등판합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철도 회사들을 하나둘씩 매입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경영진을 갈아치워 효율적인 시스템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거나이제이션, 즉 모건식 구조조정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모건이 단순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경쟁을 죽이고 독점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거시적입니다. 모건은 파괴적인 무한 경쟁이 결국 국가 경제 전체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봤어요. 그에게 독점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그는 투기판으로 변질된 철도 시장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바꾼 시장 설계자였습니다. 모건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1885년 끊임없이 싸우는 철도 재벌들을 자신의 전용 요트인 코르세어호로 불러 모았을 때의 일이죠. 요트가 뉴욕항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모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육지에서 싸우는 동안 철도 주식은 쓰레기가 되고 있어. 오늘 이 배가 항구로 돌아가기 전까지 서로의 노선을 정리하고 운임을 통일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시오. 한 철도 왕이 반발하며 물었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요? 그러자 모건은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배는 항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이 바다 위에서 굶어 죽든 합의를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결국 그들은 배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모건식 협상의 정점이었죠. 여러분, 이 모거나이제이션 전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투자 가이드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잉 경쟁보다는 독점적 혜자를 가진 자산을 찾으세요.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피 터지는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능력을 가진 리더를 따르세요. 혼란스러운 하락장일수록 경영진의 효율화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거든요. 셋째,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모거나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관리 안 되는 소액 투자들을 정리하고 수익이 확실한 핵심 자산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40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모건은 왜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을 썼나요? 상생할 수는 없었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누군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지 않으면 모두가 절벽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다고요. 모건은 욕을 먹을지언정 전체 시스템을 살리는 악역을 자처한 것이죠. 자, 이제 철도 시장을 평정한 모건은 인생 최대의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1907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모든 은행이 문을 닫으려 할 때 그는 어떻게 개인의 몸으로 한 국가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냈을까요? 전설의 서재 감금 사건, 그 숨 막히는 82시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JP 모건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기괴한 사건으로 불리는 1907년 금융공황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국가에 위기가 생기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나서서 금리를 조절하고 돈을 풀잖아요? 하지만 1907년 당시 미국에는 이런 중앙은행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그냥 각자 도생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해 10월 뉴욕의 대형 신탁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 돈을 내놓으라고 비명을 질렀고 미국 경제는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칠순을 바라보던 노신사, 모건이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당시 미국 정부가 모건에게 부탁해서 이 위기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예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업 사냥꾼이라며 모건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국가 부도가 눈앞에 닥치자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재무장관이 직접 뉴욕으로 내려와 모건의 저택을 찾아갔죠. 사실상 정부가 민간인 한 명에게 제발 나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항복 선언을 한 셈입니다. 모건은 그 길로 월스트리트의 모든 은행장과 거물들을 자신의 저택 서재로 소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서재 감금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 드릴게요. 1997년 11월 2일 밤, 모건의 화려한 서재에는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은행장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건은 그들을 불러놓고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각 은행이 얼마씩 출자해서 망해가는 은행들을 살리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은행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모건은 말없이 서재 밖으로 나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명령했죠.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방의 열쇠를 아무에게도 주지 마라. 새벽 3시, 지칠 대로 지친 은행장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모건 씨, 이건 불법이요. 우리를 가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요. 문 밖에서 모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뉴욕의 모든 은행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재산도 연기처럼 사라질 거요. 죽어서 나가겠소? 아니면 서명하고 나라를 구해서 나가겠소? 결국 새벽 4시 45분 마지막 은행장이 서명하자 모건은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인이 국가의 운명을 강제로 결정지은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죠. 이 숨막히는 역사의 장면에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리더십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을 지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모건이 그들을 가둘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압도적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위기 상황일수록 신용의 결집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파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금을 모으면 방파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맥도 이런 위기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용 공동체인지 점검해 보세요. 셋째, 리스크의 전염을 차단하세요. 모건은 독감이 번지듯 공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돈을 수혈했습니다. 투자에서도 손실이 전체로 번지지 않게 차단벽을 세우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모건은 자기 돈을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생색낸 것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건은 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가문의 명예를 담보로 걸었다고요. 만약 그 합의가 실패했다면 모건 가문 자체가 그날로 파산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용을 베팅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미국을 구한 영웅이 된 모건은 이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려는 마지막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상대로 벌인 세기의 거래. 10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오간 그 거래의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카네기가 적어낸 쪽지 한 장에 모건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철도와 금융을 손에 쥔 모건의 시선은 이제 인류 문명의 뼈대인 강철로 향합니다. 1901년 당시 미국의 강철 산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수성가 영궁 앤드류 카네기가 꽉 잡고 있었죠. 하지만 모건의 눈에 비친 강철 시장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중소제강업체들이 카네기의 압도적인 파워에 밀려 고사 직전이었고 카네기는 한술 더 떠서 철도 사업까지 진출해 모건의 영역을 위협하려 했거든요. 모건은 결단을 내립니다. 카네기를 아예 사버리자. 그리고 전 미국의 강철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자.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10억 달러 가치 기업 US 스틸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모건이 단순히 카네기에게 엄청난 웃돈을 주고 기업을 뺏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가치의 재창조에 있습니다. 모건은 낱개로 흩어진 회사들의 가치보다 이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꿰뚫어 본 천재적인 전략가였어요. 그는 카네기 스틸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원료 채굴부터 제품 생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낱개의 벽돌을 모아 거대한 성을 쌓음으로써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세기의 거래가 성사되던 순간의 비화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모건은 직접 카네기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카네기의 오른팔이었던 찰스 슈워브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죠. 어느 날 밤, 슈워브가 카네기에게 모건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모건 씨가 우리 회사를 사고 싶어 합니다. 가격을 적으라고 하더군요. 카네기는 잠시 침묵하다 낡은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슈워브가 그 종이를 모건에게 전달하자 모건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소.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모건이 카네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카네기 씨. 당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소. 모건에게 그 엄청난 금액은 비싼 대가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제국을 사기 위한 당연한 지출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M&A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자산 관리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자산에도 수직 계열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식 몇 주, 부동산 한 채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본업의 소득과 투자 자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할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시너지가 없는 투자는 노동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위험을 상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건처럼 낱개를 묶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포트폴리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격보다 가치에 집중하세요. 모건이 카네기에게 거금을 지불한 건 그 회사의 장부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를 가짐으로써 완성될 강철 제국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만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독점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로 US 스틸 탄생 이후 생산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의 철도, 교량, 마천루 건설 속도가 수십 배 빨라졌다고요. 모건은 개인의 부를 넘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점프시킨 산업의 설계자 역할도 수행한 것이죠. 자, 이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금융의 황제 JP 모건.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그는 평생 지독한 외모 콤플렉스와 대중의 비난, 그리고 정부의 반독점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설적인 부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의 마지막을 뒤흔든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금융 황제의 화려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거인에게도 평생을 괴롭힌 지독한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건의 초상화나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가 유독 코 부분을 수정하거나 어둡게 처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는 주사비라고 불리는 피부병 때문에 코가 항상 빨갛게 부어오르고 울퉁불퉁해지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딸기코 모건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외모적 결핍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승화시켰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약점을 압도적인 실력과 기품으로 덮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모건이 그저 성격이 괴팍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거대한 요새처럼 만든 거였어요. 그가 탐닉했던 화려한 예술품 수집도 사실은 자신의 추한 외모와 대비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는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으로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증명하려 했던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건의 이 성품 경영 철학이 가장 빛났던 순간의 비화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한 젊은 금융가가 모건을 찾아와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대박 아이템이었죠. 모건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젊은이가 당황해서 물었죠. 모건 씨, 수익률이 30%가 넘는 사업입니다. 왜 거절하시는 거죠? 모건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서에는 숫자는 있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소. 당신은 어제 나를 만나기 전 다른 거래처와의 약속을 어겼더군.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숫자는 믿지 않소. 젊은이는 얼굴이 붉어져 방을 나갔습니다. 모건은 비서에게 이렇게 덧붙였죠. 자본은 빌려줄 수 있지만 성품은 빌려줄 수 없는 법이라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된 모건의 캐릭터 금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퍼스널 브랜딩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결핍을 아우라로 바꾸세요. 모건이 외모 콤플렉스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극복했듯 우리도 각자 가진 약점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연마해야 합니다. 둘째, 일관성이 곧 신용입니다. 모건이 가장 혐오했던 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법입니다. 셋째, 부의 품격을 공부하세요. 모건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예술과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장어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깊이를 함께 길러야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모건처럼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건에게 긴장감은 곧 생존 본능이었다고요.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의 크기만큼 책임의 무게도 컸던 셈이죠. 자, 이제 인생의 황혼위에 접어든 금융의 제왕. 하지만 그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반독점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호화 여객기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비극이 벌어지죠. 과연 모건은 이 몰락의 전조들 앞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타이타닉 출항 직전 그가 승선을 취소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쥔 것 같았던 금융의 황제 JP 모건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다는 말 아시죠? 1907년 금융공황을 홀로 막아내며 영웅 대접을 받았던 모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은 대중에게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한 명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심어줬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구원자가 아니라 독점의 괴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등에 업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트러스트 파괴자 터도르 루스벨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모건이 끝까지 루스벨트와 싸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진실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자본에서 법과 공공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스벨트는 모건이 세운 거대 기업들을 반독점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은 대통령의 공격에 당황하며 비서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람을 나의 사람에게 보내시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루스벨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합의하러 온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러 왔소. 이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소. 모건의 신용이 국가 시스템과 충돌하며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모건의 마지막 야심작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 중 하나인 타이타닉호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 사실 모건의 배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건은 전 세계 해운업을 장악하기 위해 국제해운공사라는 거대 트러스트를 만들었고 타이타닉은 그 제국의 보석 같은 존재였죠. 1912년 4월 타이타닉의 첫 항해는 모건 제국의 화려한 정점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JP 모건도 타이타닉에 탑승할 예정이었거든요. 전용 스위트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출항 직전 갑자기 승선을 취소합니다. 개온강이 좋지 않다는 게 공식 이유였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그 시간에 프랑스의 한 휴양지에서 연인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건이 배의 침몰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연방준비제도 설립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배를 침몰시킨 것 아니냐는 거대한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돌고 있죠. 물론 진실은 그가 단순히 노쇠했고 자신의 제국을 향한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휴식이 절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침몰은 상징적으로 모건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침몰하지 않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며 모건은 자신의 금융 제국 또한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건의 마지막 몰락의 징조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리스크 관리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스템 리스크를 경계하세요.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가의 정책이나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내 자산이 특정 규제나 정책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징후에 민감해지세요. 모건은 타이타닉 출항 직전 승선을 취소했습니다. 그것이 운이었든 직감이었든 위험의 냄새를 맡고 발을 빼는 결단력은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셋째,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모건이 말년에 공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헌이나 상생 없는 분은 결국 시기와 질투의 타겟이 되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Q&A가 있습니다. 만약 모건이 타이타닉에 탔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미국 금융 시스템은 더 빨리 붕괴했거나 오히려 모건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져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이 더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미국은 비로소 한 명의 거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시스템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융의 황제 JP 모건의 일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1913년 로마의 한 호텔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대 금융이 잊지 말아야 할 어떤 뜨거운 교훈이었을까요? 자, 이제 금융의 황제 JP 모건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913년 3월, 이 거대한 거인은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는 애도의 뜻으로 전면 휴장에 들어갔고 유럽의 왕실들조차 조의를 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그가 죽고 난 뒤 공개된 재산 목록을 보니 당시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거든요.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산업 자본가들에 비하면 모건의 순수 현금 자산은 그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록펠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세상에, 그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었군. 하지만 여러분, 록펠러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모건은 현금은 적었을지 몰라도 전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용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진정한 금융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JP 모건의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성품이 곧 최고의 담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는 차트 분석 능력이 아니라 시장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신용이 무너진 투자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설계하세요. 모건이 철도와 강철 산업을 통합했듯
여러분의 자산 관리도 파편화된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나만의 모거나이제이션 기준을 세우십시오. 셋째, 명예가 있는 거래를 하십시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은 결국 가문의 몰락을 부릅니다. 모건이 평생 지킨 이름의 무게를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이것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용 대조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통장 잔고 옆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라면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 이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이미 JP 모건에 가까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모건의 이야기가 숫자에 매몰되어 있던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사람과 본질로 돌려놓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용과 부의 관계에 대해 소중한 의견 나누어 주세요. 내일도 돈 냄새 나는 역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부의 길을 걷는 하루 되세요.